2007년 8월 김수진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행 환승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감쪽같이 사라졌다. 11년 동안 가족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았다. 그러던 2018년 수진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고 그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8월 15일 무더운 오후 28세의 김수진은 공항 터미널에서 언니 김지혜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는 네이비색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흰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최종 목적지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약혼자를 만나는 것이었고 그들은 9월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다. 지혜는 언니와 나눈 마지막 말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몸 조심해 언니. 로스앤젤레스 도착하면 전화할게. 그것이 김수진이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공항 보안 카메라는 김수진의 움직임을 아주 정확하게 포착했다. 오후 3시 47분, 그녀는 문제없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모습이 찍혔다. 오후 4시 15분에는 대기구역 상점에서 잡지를 사는 모습이 보였다. 오후 4시 32분, 그녀는 BB 게이트 근처 화장실로 향했다. 그 순간 이후 김수진은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 증발한 듯 사라졌다. 그녀의 비행기는 오후 5시 30분, 그녀 없이 이륙했다. 공항 당국이 승객 명단을 확인했을 때 수진이 체크인했지만 탑승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녀의 위탁 수화물은 비행기 화물칸에 남아 주인 없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 그녀의 약혼자 박준영은 도착공항에서 몇 시간 동안 헛되이 기다렸고 그의 미래의 아내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초기 조사에서 당혹스러운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카메라는 수진이 4시 32분에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나오는 모습은 어떤 녹화물에도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화장실을 확인했던 청소 직원은 아무도 안에 없었다고 확신했다. 마치 흰 타일로 된 그 내벽 안에서 땅이 그녀를 삼켜버린 듯했다. 실종된 수진의 언니 김지혜는 지칠 줄 모르는 답변 탐색자가 되었다. 그녀는 수진의 사진이 담긴 수천 장의 전단지를 서울 전역에 배포했다. 그녀는 병원, 연간실, 쉼터를 방문했고 몇 달 동안 잘못된 단서를 쫓았던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가족은 수진의 행방을 알려줄 정보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보상금을 제시했고 5천만 원에 달했다. 당국은 여러 가지 이론을 다뤘다. 일부 수사관은 수진이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라졌다고 믿었다. 다른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이 국제범죄 네트워크의 환승 지점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한 납치를 의심했다. 또한 공항 내에서 어떤 종류의 사고를 당하여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시신이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탐색되었다. 미국인 약혼자 박준영은 수색에 합류하기 위해 즉시 한국으로 날아왔다.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마다 그의 고통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김수진은 세상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는 거듭 말했다. 절대 연락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공항에서 그녀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준영은 3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며 수색의 모든 저축을 쓰고는 완전히 만견자실한 채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갔다. 세월은 희망을 체념으로 바꾸었다. 지혜는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았지만 언니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수진의 생일마다 그녀를 기리는 촛불을 켰다. 매 추석마다 가족 식탁에 빈자리를 마련했다. 가족은 수진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아니면 평화를 찾았는지 알 수 없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웠다. 2015년 실종 8년 후 지혜는 희망을 되살리는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수진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부산에서 전화로 연락해 왔고 납치되었다가 마침내 탈출했다고 말했다. 지혜는 즉시 부산으로 날아갔지만 약속된 만남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잔인한 속임수의 긴 목록 중 또 다른 거짓 단서였다. 가족이 고용한 사설 탐정들은 간헐적으로 계속 일했지만 미제 사건은 재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증거가 필요했다. 수진의 휴대폰은 실종 직후 추적되었지만 공항 사건 몇 시간 후에 신호가 끊겼다. 통신사들은 2007년 8월 15일 오후 4시 30분 이후의 통화나 문자 기록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3일이 왔다. 지혜는 추석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에서 익숙한 문자 메시지 수신음이 울렸다. 화면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세상이 멈추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메시지는 수진의 휴대폰 번호에서 온 것이었다. 21년 4개월 동안 비활성화되어 있던 바로 그 번호였다. 메시지 내용은 단순했지만 소름 끼쳤다. 지혜야, 나 살아있어. 전화 통화는 안 돼. 아버지의 묘지로 혼자 와야 해. 내일 자정.
아무도 데려오지 마. 언니, 이처럼 실화 기반의 미스터리 사건을 좋아하신다면 계속해서 이 이야기에 몰입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새로운 사건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가 전 세계 어디에 퍼져 있는지 궁금하니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혜는 떨리는 손과 귓가에 들릴 정도로 강하게 뛰는 심장으로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11년간의 절대적인 침묵, 11년간 언니가 살아있는지 궁금해하며 지내왔는데 이제 이 메시지는 악몽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김수진의 번호로 전화하는 것이었지만 즉시 언니의 원래 음성이 녹음된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로 듣지 못했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BBI 소리 후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김지혜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언니의 전화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통신사들은 언니가 사라진 날부터 회선이 비활성화되었다고 확인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미납된 요금 때문에 서비스가 해지되었는데도 이제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수색 초기 몇 년 동안 수천 번도 더 눌렀던 그 번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 로베르토는 김지혜가 거실 소파에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메시지를 보여주자 로베르토는 즉시 잔인한 장난이나 정교한 사기라고 의심했습니다. 로베르토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지혜야, 11년이 지났어. 누군가 내 감정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문자 메시지 하나 때문에 한밤중에 혼자 공동묘지에 갈 수는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지혜는 다른 누구도 모르는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지에 언급된 공동묘지는 실제로 자매가 10대였을 때 사망한 아버지의 묘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멕시코주의 텍스코코 외곽에 있는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김 씨 가족이 그 특정 장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수진과 김지혜는 매년 아버지의 기일에 아버지 묘지를 방문했지만 실종에 대한 인터뷰 중에는 정확한 위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2018년 11월 24일 밤은 김지혜의 삶에서 가장 길었던 밤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로베르토가 옆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정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희망과 끔찍한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이를 오갔습니다. 밤 11시에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고 어두운 옷을 입고 자동차 열쇠를 들었습니다. 로베르토는 차 엔진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창문으로 달려갔고 김지혜 차의 후미등이 어두운 거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의 휴대폰으로 전화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로베르토는 그녀를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경찰에 전화해야 할지를 몇 분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메시지의 요청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지혜는 혼자 가야 했습니다. 산 미겔 코아틀린찬 공동묘지는 반쯤 허물어진 돌담과 녹슨 철문으로 둘러싸인 작고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김지혜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동안 수백 번 그곳에 갔었지만 밤에는 그리고 혼자서는 결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계를 둘러싼 유칼립투스 나무들은 기울어진 달빛 아래에서 유령 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고요함은 주변 마을에서 개들이 짖는 소리만이 멀리서 들릴 뿐 완벽했습니다. 김지혜는 주 입구 근처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아버지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대리석과 콘크리트 묘비 위에서 울려 퍼졌고 밤의 고요함 속에서 불안한 메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지만 감시자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에스테반 바스케스의 묘지는 공동묘지의 가장 오래된 구역에 지역 바람에 휘어져 자란 수백 년 된 사이프러스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 11시 58분에 정확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시계가 거의 자정을 가리킬 때 그녀는 공동묘지 길을 덮고 있는 마른 낙엽 위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지혜는 심장이 가슴을 두드리며 천천히 돌아섰고 11년간의 이별 끝에 언니 김수진의 익숙한 실루엣을 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그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후드를 쓴 인물이 공동묘지의 반대 방향에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달빛이 자신의 특징을 드러내지 않도록 그림자 속에 머물면서 측정되고 의도적인 걸음걸이로 걸어왔습니다. 김지혜는 언니의 이름을 외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 갇혔습니다. 그 인물의 움직임 방식에서 뭔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드를 쓴 인물은 약 10m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김수진의 목소리가 분명히 아닌 쉰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김지혜, 요청한 대로 혼자 왔군. 김지혜는 어렵게 말을 겨우 이었습니다. 내 언니는 어디 있죠? 김수진은 어디 있나요?
그녀가 받은 대답은 그녀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너의 언니가 이걸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해할 거라고 했어요. 그림자는 장갑 낀 손을 지혜에게 내밀었고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물건을 들고 있었다. 그것은 김수진이 사라지던 날 하고 있던 것과 똑같은 나비 모양 펜던트가 달린 금 목걸이였다. 지혜는 몇 년 전 시내 중심가 상점에서 언니와 함께 그 보석을 골랐었다. 그것은 김수진이 박준영과 약혼한 것을 기념하여 서로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지혜는 목걸이를 받았다. 금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틀림없이 언니가 공항에서 착용했던 그 보석이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지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수진 언니는 어디에 있어요? 왜 언니가 직접 오지 않았어요? 그림자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당신의 언니는 올 수 없어요.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어요. 당신에게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지만 집으로 돌아올 수는 없을 거라고 했어요. 지혜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근처 묘비를 붙잡았다. 믿을 수 없어요. 겨우 말했다. 만약 정말 언니를 안다면 언니만 알 수 있는 것을 말해주어요. 언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어요. 그림자는 잠시 그 요청을 고려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다. 김수진이 말하길 12살과 14살 때 돈 페르난도 가게 뒤에서 다친 고양이를 찾았던 날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언니는 고양이를 수의사에게 데려가고 싶었지만 당신은 돈이 없다고 말했죠. 언니는 진료비를 내려고 은팔찌를 팔았지만 고양이는 그날 밤 죽었어요. 김수진은 사흘 동안 울었고 당신은 언젠가 똑같은 고양이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죠. 지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기억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어서 김수진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에게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자매들이 자신들만을 위해 간직했던 어린 시절의 비밀 중 하나였다. 어디 있어요? 지혜가 속삭였다. 제발 저를 언니에게 데려가 줘요. 11년을 기다렸어요. 언니를 봐야 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림자가 대답했다. 김수진은 쉽게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지만 당신을 사랑하고 매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해요. 또한 언니를 찾는 것을 멈추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모두를 위해 언니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아요. 그게 더 안전해요. 지혜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처리할 수 없었다. 더 안전하다고? 무슨 소리예요? 언니는 어떤 종류의 문제에 휘말려 있어요? 그림자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지혜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당신의 언니는 그날 공항에서 매우 위험한 사람들과 얽혔어요. 용서하지 않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죠. 만약 당국이 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언니와 가족 모두 위험에 처할 거예요. 미해결 미스터리로 남는 것이 나아요. 지혜는 그림자를 향해 달려갔지만 그림자가 서 있던 곳에 도착했을 때는 마른 낙엽과 흙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1시간 넘게 공동묘지 전체를 필사적으로 찾아다니며 김수진의 이름을 외치고 신비한 그림자가 돌아오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공동묘지는 다시 죽은 듯한 침묵에 잠겼다. 지혜는 완전히 만견자실한 채 차로 돌아왔다. 금 목걸이를 이 초현실적인 경험에서 유일한 실제인 것처럼 움켜쥐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상반된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한편으로는 11년의 불확실성 끝에 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수진이 위험에 처해 있고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에 빠졌다. 공항에서 어떤 종류의 위험한 사람들을 만났을까? 어떻게 범죄자들과 얽히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11년을 기다려서야 연락했을까? 지혜가 새벽 3시에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박성호는 거실에서 깨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극심한 핏기 없는 얼굴과 손에 든 금 목걸이를 즉시 알아차렸다. 지혜는 공동묘지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박성회에게 이야기했다. 후드티를 입은 그림자부터 김수진만이 알 수 있는 고양이 이야기까지. 박성호는 침묵하며 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걱정과 회의감이 뒤섞여 있었다. 여보, 박성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11년이 지났는데도 언니가 직접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 정말 살아있고 문제가 있다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지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다. 모든 만남이 너무나 초현실적이어서 그녀 자신도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들은 지혜에게 지옥과 같았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거의 잠을 잘 수 없었고 김수진으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했다. 나비 목걸이는 그녀의 집착이 되었다.
그녀는 그것을 어디든 가지고 다녔고 끊임없이 만지고 다양한 종류의 빛 아래에서 바라보았다. 언니의 행방에 대한 추가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공동묘지에서 만난 지 일주일 후 지혜는 목걸이를 보석상에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보석상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수진이 사라지던 날 착용했던 보석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40년 이상 이 일을 해온 아우렐리오라는 노인 보석상은 특수 돋보기를 들고 몇 분간 펜던트를 꼼꼼히 살폈다. 소미사 K 금체인입니다. 아우렐리오 씨가 말했다. 제조 기술은 훌륭하고 아마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부분이 있네요. 그는 나비 펜던트의 한 작은 부위를 가리켰다. 약간 변색된 듯 보였다. 이 물건은 어떤 종류의 부식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나비 날개의 이 작은 흔적들을 보세요. 단순한 마모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산이나 산업용 물질과 접촉했던 것 같습니다. 아우렐리오 씨의 발견은 사건에 또 다른 미스터리를 더했다. 수진의 체인은 11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활동이 그렇게 특정한 화학적 손상을 일으켰을까? 지혜는 언니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지혜는 전체 수사의 방향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사라진 후 처음 3년 동안 이 사건을 맡았던 사설탐정 이동진에게 연락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에서 공식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을 때 이동진은 경찰의 추천을 받았고 그의 꼼꼼함과 끈기는 이미 입증된 바 있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지혜는 이동진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을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동진은 로마 노르테 지역에 위치한 그의 작은 사무실에서 지혜를 맞이했다. 탐정은 이제 55세로 원래 사건을 맡았을 때보다 머리가 훨씬 더 희끗희끗했지만 묘지에서의 밤샘 만남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들었다. 지혜가 금체인의 화학적 손상을 언급하자 그의 눈이 빛났다. 지혜 씨, 그는 오래된 사건 파일을 뒤적이며 말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확신할 수 없어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동진은 누렇게 바랜 폴더를 꺼냈다. 그 안에는 사진, 서류, 손으로 쓴 메모들이 가득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저는 인천국제공항이 마약뿐만 아니라 인신매매까지 하는 밀매 조직의 경유지로 이용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가짜 보석상을 통해 돈 세탁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훔친 보석의 식별 표시를 지우기 위해 산업용 산을 사용한 후 암시장에서 재판매했습니다. 이 연결고리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지혜는 언니가 그런 종류의 활동에 연루되었다고 상상하자 등골이 오싹했다. 언니가 그 조직에 납치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동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혜 씨, 이런 사건들을 오랫동안 다루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들은 보통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발적으로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 언니가 정말 그 메시지를 보냈고 정말 어릴 적에 그렇게 은밀한 세부 사항들을 알고 있다면 언니의 실종이 완전히 비자발적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동진의 제안은 지혜에게 망치처럼 강하게 다가왔다. 수진이 사라지기로 선택했을 가능성, 즉 자발적으로 가족을 버렸을 가능성은 그녀가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왜 언니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물었다. 언니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평범한 삶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이동진은 파일의 다른 부분을 열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입수했던 몇몇 문서를 지혜에게 보여주었다. 당신 언니가 실종 전 몇 달 동안 상당한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2008년에 제가 입수한 이 은행 기록에 따르면 수진 씨는 여러 금융기관에 약 2천만 원 정도를 빚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행을 떠나기 몇 주 전에는 채권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혜는 완전히 충격받았다. 수진은 재정 문제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사실 그녀는 항상 돈 관리에 매우 철저한 인상을 주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지혜가 항의했다. 언니는 지출에 매우 신중했어요. 가족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고요.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거예요. 가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비밀을 가장 잘 지키는 법입니다. 이동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특히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 말이죠. 수진 씨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에 얽매여 있었고 실종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동진은 공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들이 종종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는 서비스 대가로 쉬운 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지혜는 언니의 빚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그녀는 불안한 패턴을 발견했다. 대출은 실종 전 불과 3개월 동안 신청되었고 모두 전통적인 은행보다는 사설 대부업체에서 온 것이었다. 대부업체들의 이름은 그녀에게 낯설었고 일부는 평판이 좋지 않은 사업체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이동진 씨, 서류를 검토한 후 지혜가 말했다. 이 대부업체들을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탐정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려고 했지만 그중 몇몇은 수진 씨가 사라진 직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마치 내 언니가 사라졌을 때 함께 사라졌을 거야. 나는 그것이 합법적인 사업이 아니라 범죄 조직의 위장 전선이라고 의심하게 되었어. 미겔이 지혜에게 사라진 후 몇 달 동안 공항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자 수사는 더욱 어두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사진에는 공항의 여러 구역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몇몇 수상한 인물들이 찍혀 있었다. 이 조직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미겔이 설명했다. 그들은 보안, 청소, 상점, 심지어 항공사까지 사람들을 심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사라지게 할 수 있었죠. 한 사진이 특히 지혜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공항 유지보수 유니폼을 입은 중년 남자가 수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화장실 근처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왼쪽 뺨에 독특한 흉터가 있었고 매우 눈에 띄는 금색 시계를 차고 있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지혜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미겔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루벤 몬테스라고 불렸습니다. 공항 작전의 리더였죠. 하지만 지혜 씨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루벤 몬테스는 2015년 부산에서 연방경찰과의 대치 중에 사망했습니다. 만약 그가 언니의 연락책이었다면 작년에 받은 메시지에 관여했을 리가 없습니다. 루벤 몬테스의 사망 소식은 사건의 또 다른 복잡성을 더했다. 만약 조직의 리더가 3년 전에 죽었다면 누가 묘지에서의 만남을 주선했단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수진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그렇게 상세한 정보를 얻었을까? 지혜는 범죄 조직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미겔은 새로운 수사 방향을 제안했다. 지혜 씨, 그 문자 메시지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발신지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진 씨의 전화번호가 최근에 재활성화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재활성화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지혜는 즉시 제안을 수락하고 필요한 기술적 확인을 위해 미겔에게 자신의 전화를 건넸다. 미겔이 통신회사 담당자들과 협력하는 동안 지혜는 가족 집에 남아있던 수진의 소지품들을 모두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사라진 후 한 번도 완전히 확인하지 않았던 편지, 사진, 일기, 개인 서류들로 가득 찬 상자들이 있었다. 아마도 이 모든 세월 동안 중요한 단서를 놓쳤을 수도 있었다. 어머니 집의 다락방에서 지혜는 사라지기 몇 달 전에 수진의 개인 일기를 발견했다. 처음 몇 줄은 평범해 보였다. 수입회사에서 행정보조원으로 일하는 것과 준영과의 결혼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날짜가 지나면서 일기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2007년 5월 15일, 사라지기 정확히 3개월 전에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 직장에서 돈을 벌 기회를 제안한 사람을 만났다. 내가 여행할 때 특별한 서류를 돕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자금과 쌓인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준영에게 내 재정 문제에 대해 알릴 수는 없다. 다음 일기들은 수진이 출장 중에 불특정한 서류들을 운반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일처럼 보였지만 점차 배송이 더 잦아지고 지불액도 더 많아졌다. 7월 20일 일기에는 리차드가 로스앤젤레스 출장 중에 특별 배송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번이 마지막이고 그 후에는 이 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불안하지만 이 마지막 돈이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쓰여 있었다. 지혜는 리차드가 수진의 범죄 조직 내 연락책이어야 한다고 깨달았다. 그 이름은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주 나타났고 항상 미스터리한 배송과 현금 지급과 관련되어 있었다. 사라지기 하루 전인 2007년 8월 14일자 마지막 일기는 특히 불안했다. 내일은 리차드를 위한 마지막 일이다. 이 배송 후에는 준영과 걱정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뭔가 이상하다. 리차드는 요즘 매우 불안해 보였고 내게 가족에 대해 이상한 질문을 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일기의 공개는 언니의 실종에 대한 지혜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녀는 무작위 납치의 순진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수지는 자발적으로 범죄 활동에 연루되었고 아마도 국제 조직을 위해 위조 서류나 민감한 정보를 운반했을 것이다. 공항에서의 그녀의 실종은 범죄 조직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 지혜는 즉시 미겔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발견을 공유했다. 형사는 점점 더 흥미롭게 일기 내용을 들었다. 이것이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미겔이 말했다. 갑작스러운 빚, 흔적도 없는 실종,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 후의 연락. 수진 씨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왔을 수도 있지만 최근 어떤 사건이 그녀에게 당신에게 연락하도록 강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건이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겔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아마도 2015년 루벤 몬테스의 죽음은 범죄 조직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조직의 다른 멤버들이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사라진 당신의 언니 같은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을 겁니다. 메시지와 묘지에서의 만남은 임박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끊임없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언니는 11년 동안 자신이 상상했던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위험한 범죄자들과 얽히게 되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는 언니를 그 길로 이끌었던 재정적 절박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질문은 수진이 정말로 살아있고 자유로운지 아니면 몇 년 전 범죄 조직에 의해 제거되었고 다른 누군가가 언니의 신분을 사용하여 가족을 조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묘지에서의 만남은 현실이었습니다. 금 목걸이는 진짜였고 어린 시절 고양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직접 나타나기를 거부하는 것은 여전히 깊이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미겔이 문자 메시지, 기술 분석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 씨, 그 메시지는 확실히 수진 씨의 원래 번호에서 발송되었지만 신호는 전국 여러 주의 여러 기지국을 통해 중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실제 위치를 숨기기 위해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전문적인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상황의 복잡성에 대한 지혜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언니가 정말 살아있다면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상당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수진을 돕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통제하고 있는 것인지였습니다. 묘지에서의 만남 이후 3주 후 지혜가 아마도 결론적인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을 바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걸려온 수진의 전 약혼자 박준영의 전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고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지혜 씨, 지금 당장 당신과 얘기해야 해요.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진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것 같아요. 준영은 지난 2주 동안 자신의 아파트 주변에서 수상한 활동을 알아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같은 남색 차량이 그의 동네 여러 거리에 며칠 연속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전날 밤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지혜 씨,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누군가 내 문 아래로 쪽지를 밀어 넣었어요. 쪽지에는 그녀를 찾는 것을 그만둬라. 그녀는 있어야 할 곳에 있다. 네 목숨은 과거를 잊는 것에 달려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준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범죄 조직이 여전히 활동하며 수진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혜는 공포와 결단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준영에게 연락한 사람들이 가족을 해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11년의 불확실성 끝에 드디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겔 헤르난데스는 준영에 대한 위협 소식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혜 씨, 이건 우리가 약점을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수사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으며 그것을 막기 위해 위협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준영 씨가 의심하는 것처럼 수진 씨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겔은 상황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즉시 캘리포니아로 떠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혜는 남편 로베르토가 안전을 염려하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겔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로베르토, 지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11년 동안 답을 기다렸어요. 이제 진실에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수지는 내 언니고 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로 알아야 해요.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는 긴장감과 추측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겔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료 사설 탐정 데이비드 첸에게 연락했고 그는 현지 조사를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서 활동하는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범죄 조직에 흡수된 실종자들의 유사한 사건들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박준영이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고 지혜는 세월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한때 사라진 약혼자를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남자는 이제 초조하고 두려워 보였습니다. 지혜 씨, 그는 산타모니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나는 수진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만 내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났고 결혼했고 어린 자녀 2명이 있어요. 만약 수진이 정말 살아있고 공영에 처했다면 나의 현재 가족이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준영의 고백은 사건의 또 다른 감정적 차원을 드러냈습니다. 지혜는 수진의 잠재적인 귀환이 원래 가족뿐만 아니라 그녀가 없는 동안 사람들이 쌓아올린 새로운 삶에도 혼란을 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상황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데이비드 첸은 그날 오후 준영의 아파트에서 그들과 만났습니다. 그 사설 탐정은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데이빗은 로스앤젤레스 관격권의 범죄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제가 설명한 패턴을 조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차이나타운과 금융지구에서 활동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들은 돈 세탁과 신분증 위조를 전문으로 합니다. 이들은 김수진이 사라진 2008년 직후부터 활동해왔습니다. 데이비슨 지역 경찰과의 접촉을 통해 확보한 감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에는 로스앤젤레스 산업지구의 버려진 건물로 보이는 곳을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비슨, 이 건물은 몇 년 동안 이 네트워크의 작전 본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습니다. 3주 전 김지혜가 아버지의 묘지에서 만남을 가진 직후 이 장소의 활동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감시 사진 중 한 장이 김지혜의 심장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낮은 해상도로 촬영된 사진 속에서 한 여성이 의심스러운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성은 머리를 묶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와 걸음걸이에서 끔찍하게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김지혜는 데이빗, 이 사진을 확대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아는 것 같아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데이빗이 전문 소프트웨어로 이미지를 확대하자 유사성은 더욱 명확해졌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김수진일 수도 있었지만 비슷한 체격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지혜의 눈길을 끈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오른손 손목에 독특한 디자인의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김지혜는 점점 더 감격하며 김수진은 항상 오른손 손목에 꽃무늬 은팔찌를 차고 다녔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주신 선물이었고 언니는 절대 그걸 빼지 않았어요. 만약 이 사진 속 여성이 같은 팔찌를 차고 있다면 그건 분명 제 언니예요. 박준영은 팔찌에 대한 김지혜의 기억을 확인하며 김수진이 그 팔찌가 정서적인 가치가 있어 가장 좋아하는 보석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음을 덧붙였습니다. 미구엘은 의심스러운 건물에 대한 조정된 감시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미구엘은 김수진이 정말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타나서 문을 두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위협을 가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아마 정교한 보안 조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데이빗은 동의하며 건물의 경계 주변의 안전한 위치에서 은밀한 감시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3일 동안 팀은 교대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김지혜는 미구엘과 데이빗이 표현한 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혜는 제 언니예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만큼 확실하게 언니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게다가 만약 일이 잘못된다면 언니는 익숙한 얼굴을 봐야 할 거예요. 감시는 흥미로운 활동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건물은 저녁과 밤 시간에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차량들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드나들었지만 당국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항상 낮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건물 점유자들은 자신들이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정교한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감시 넷째 날, 김지혜는 길 건너편 카페에서 관찰하다가 그녀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한 여성이 건물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곧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그리고 분명한 신체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김지혜는 언니의 특징적인 걸음걸이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김수진이었습니다. 분명 김수진이었습니다. 11년 만의 이별 후에 김지혜는 언니에게 즉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대신 그녀는 합의한 지시를 따랐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미구엘과 데이비스에게 은밀하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예요 라고 썼습니다. 김수진이 알라메다 스트리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살아있고 육체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미구엘과 데이빗은 몇 분 안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때 김수진은 이미 로스앤젤레스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후였습니다. 데이빗은 자신의 차로 버스를 따라갔고 미구엘은 안도감, 기쁨, 혼란이 뒤섞인 압도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던 김지혜를 위로했습니다. 김지혜는 언니를 봤어요, 미구엘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11년 만에 마침내 제 눈으로 언니를 봤어요. 버스는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멈췄고 김수진은 내린 후 여행객들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데이빗은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여기 너무 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발각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김수진의 이동 중에 여러 장의 은밀한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들은 그녀의 신분을 확실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진들은 세월의 흔적으로 확연히 변한 김수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더 짧고 색깔도 달랐습니다. 살이 빠졌고 도시의 군중 속에 섞여들기 쉬운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과 표정은 김지혜가 기억하는 것과 틀림없이 같았습니다. 또한 그녀가 꽃무늬 은팔찌를 차고 있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선물이었다. 그날 밤 팀은 호텔에 모여 목격의 의미를 분석했다. 이제 김수진이 살아있고 겉으로는 자유롭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준영이 요약했다. 하지만 그녀가 은밀하게 살고 있으며 당신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두려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김지혜 문제는 그녀의 안전이나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전하게 그녀와 연락할 수 있을까? 데이비드는 위험하지만 잠재적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제안했다. 지혜씨, 수지는 당신을 보면 분명히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볼 수 있지만 상황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쉽게 도망칠 수 있는 곳에 당신을 배치한다면 어떨까요? 공공장소이지만 너무 붐비지 않는 곳에서 그녀가 자발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올지 결정할 수 있도록 말이죠. 데이비드가 제안한 전략은 김지혜가 로스앤젤레스 주변의 특정 장소에 며칠 연속으로 자리 잡고 김수진이 그녀를 보고 연락을 취하기로 결정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인내와 용기가 필요한 계획이었지만 김수진을 놀라게 하여 다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대결을 강요하지 않고 재회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했다. 김지혜는 관련된 위험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 계획을 받아들였다. 11년을 기다렸어요. 그녀는 팀에게 말했다. 며칠 더 기다릴 수 있어요. 만약 그것이 마침내 내 여동생과 이야기하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박준영, 미겔 데이비드는 김지혜가 전략을 실행하는 동안 신중한 보안 지원을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계획의 첫날, 김지혜는 김수진이 인파 속으로 사라졌던 유니언 스테이션 근처의 작은 공원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쉽게 눈에 띄도록 밝은 빨간색 블라우스를 입고 주요 보행자 통로를 내다보는 벤치에 앉았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관찰하며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여동생의 익숙한 얼굴을 보기를 기다렸다. 둘째 날, 김지혜는 의심스러운 활동이 관찰되었던 건물 근처의 금융지구에 있는 인기 있는 카페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여러 잔의 커피를 주문하여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을 정당화했고 거리로 나 있는 창문 옆에 전략적인 위치를 유지했다. 미겔과 데이비드는 문제가 발생하면 개입할 준비를 하며 근처에서 모니터링했다. 셋째 날, 김지혜가 전략이 통할지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10년 넘게 기다려온 만남이 일어났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중앙 공공도서관 계단에 앉아 캐주얼한 위장의 일부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녀 옆 계단에 앉는 것을 느꼈다.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녀는 익숙한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지혜야, 나야. 아직 나를 쳐다보지 마. 사람들이 너를 감시하고 있어.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해. 11년간의 침묵 끝에 김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김지혜는 즉시 여동생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기 위해 초인적인 노력을 해야 했다. 수진아, 김지혜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속삭였다. 눈물이 뺨에 흐르기 시작했다. 11년이야 언니. 11년 동안 너를 찾았어. 김수진의 대답은 그녀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지혜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연락하고 싶었는지 몰라. 가족들을 생각하며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말이야.
김수진은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발각되기 전에 시간이 얼마 없다고 빠르게 설명했다. 잘 들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2007년에 저는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아주 위험한 사람들과 얽히게 되었어요. 그들은 마지막 한 번의 배달 후에 제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처음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을 운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김수진이 그 긴장된 순간에 공유한 폭로는 2007년 8월 사건에 대한 김지혜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지혜야, 단순히 위조 서류가 아니었어. 제거될 보호 증인의 위치에 대한 정보였어. 제가 정말로 무엇을 운반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저는 배달을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집에 돌아간다면 온 가족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 김수진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공항에서 사라지기로 필사적인 결정을 내렸던 것을 묘사했다. 화장실에 가는 척했지만 사실은 내 연락책 중 한 명이 보여준 서비스 문으로 나갔어. 밖에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들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조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협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실제로 일어난 일은 훨씬 더 복잡하고 끔찍했다. 그들은 나를 산속의 한 곳으로 데려갔어. 거기서 3년 동안 갇혀 있었어. 김수진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계속했다. 완전히 죄수는 아니었지만 자유롭지도 않았어. 그들의 돈 세탁 작업을 위한 금융 정보를 처리하는 일을 해야 했어. 도망치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하면 너희 모두가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어. 그 3년간의 가상 감금 기간 동안 김수진은 자신을 삼켰던 범죄 조직에 대한 깊은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다. 지혜야, 이 사람들은 정부, 경찰, 합법적인 기업의 연줄이 있어. 그들은 흔적도 없이 온 가족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들을 배신하려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기에 그들의 목숨을 걸 수 없었어요. 수진이 탈출할 기회는 2010년에 조직이 영토 통제권을 놓고 내부 분쟁으로 분열되었을 때 왔어요. 수진은 다른 파벌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혼란 속에서 조직 내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던 누군가의 도움으로 도망칠 수 있었지만 완전히 안전할 수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후 몇 년은 수진에게 어두운 존재였고 가짜 신분으로 살며 도시를 계속 옮겨 다녔죠. 수진은 지혜에게 부산, 피닉스, 샌안토니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항상 임시직이었고 항상 현금으로만 받았으며 누군가 나를 알아보거나 나를 찾았다는 징후가 보이면 항상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었죠. 2018년 지혜와 연락하려는 결정은 수진을 다시 위험에 빠뜨린 특정 사건들 때문에 서두르게 된 것이었어요. 지혜, 2015년에 루벤 몬테스가 죽었을 때 그의 조직은 해체되었지만 다른 범죄 집단들은 저처럼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사라진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수지는 지혜가 탐정 이재민을 고용해 재조사를 시작했을 때 지혜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가 다시 질문을 시작했을 때 위험한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어 라고 수진이 설명했어요. 어떻게든 너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직접적인 접촉은 우리 둘 모두에게 너무 위험할 거라는 것도 알았지. 묘지에서의 만남은 몬테스의 작전에 대한 정보를 대가로 수진을 돕고자 했던 경쟁 조직 내 수진의 동맹자에 의해 준비된 것이었어요. 내게 내 목걸이를 준 사람은 몬테스를 위해 일했지만 지금은 다른 그룹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수진이 설명했어요. 내가 그들과 협력하면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약속했지. 하지만 그 보호는 일시적이었고 수진이 몬테스 조직과 관련되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어요. 지혜, 나는 끝없는 순환에 갇혀 있어. 드디어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마다 누군가 나타나 정보나 서비스를 요구해. 끝이 없어. 지혜는 이 모든 폭로를 공포와 연민이 뒤섞인 채 들었어요. 언니는 11년 동안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았고 항상 뒤를 돌아보며 진정한 관계를 맺거나 한 곳에 오래 정착할 수 없었죠. 수진아, 지혜가 속삭였어요. 우리가 널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찾을 수 있어. 경찰에 연락할 수 있어. 공식적인 보호를 찾을 수 있어. 수진의 대답은 그녀의 절망의 깊이를 드러냈어요. 지혜, 수년 동안 그 선택을 고려했지만 내가 이 조직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나를 영구적인 표적으로 만들어.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도 결코 진정으로 안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이 사람들은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아. 수지는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지혜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특별히 로스앤젤레스로 왔다고 설명했어요.
가족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결정했어. 아무도 날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거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항상 너희를 사랑했고 내가 한 모든 일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네가 알아주길 바랐어. 지혜는 언니의 의도를 듣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 돼. 그녀는 단호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시 사라지게 두지 않을 거야. 11년 만에 함께할 방법을 찾았어.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해. 수지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어요. 지혜, 위험의 크기를 이해 못하겠니? 이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 그 중요한 순간에 지혜는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수진아, 네가 가진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 그들에게 비밀 정보원으로서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제안은 수진이 대화 내내 처음으로 고개를 들게 했어요. 정보가 공개된다면 더 이상 나를 협박할 가치가 없을 거야. 라고 수진은 천천히 숙고했어요. 하지만 지혜, 우리는 전체 범죄 네트워크를 무너뜨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걸 공개하는 과정은 극도로 위험할 거야. 지혜는 정확히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니, 지혜는 점점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탐정 이재민을 통해 탐사 보도 기자들과 연락하고 있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양쪽의 연방 당국과도 연결되어 있어. 이 모든 정보의 공개를 동시에 신중하게 조율한다면 언니를 표적에서 제거하는 동시에 언니를 수년 동안 갇히게 했던 조직들을 해체할 수 있을 거야. 지혜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논리적으로 타당했어요. 만약 수진이 다른 범죄 집단들이 원하는 독점적인 정보가 더 이상 없다면 그녀는 납치나 제거의 표적으로서의 가치를 잃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은 여러 법 집행기관과 언론 매체와의 신중한 조율을 필요로 할 것이었어요. 수지는 몇 분 동안 침묵하며 제안을 고려했어요. 지혜, 그건 국경 양쪽의 범죄 세계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을 거야. 보복이 있을 거고 폭력이 있을 거고 혼란이 있을 거야.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 이건 나에게 자유를 얻을 유일한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김지혜는 언니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음을 알아차렸다. 게다가 지혜는 덧붙였다. 이 조직들이 해체된다면 얼마나 많은 다른 희생자들이 구해질 수 있을지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재회하고 언니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김수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의의 문제라고. 도덕적 주장은 김수진에게 깊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2007년에 자신이 내린 결정들에 대해 11년 동안 죄책감을 느끼며 지냈었다. 김지혜, 이걸 한다면 돌이킬 수 없어. 정보가 공개되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바뀔 거야.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거고, 수년 동안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할 거고, 우리가 완전히 안전한지 결코 알 수 없을 거야. 김지혜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언니의 손을 잡았다. 김수진, 우리는 10년 넘게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어. 적어도 이렇게 하면 두려움 때문에 헤어져 있는 대신 함께 두려움에 맞설 수 있을 거야. 오랜 세월의 이별 끝에 자매들 사이의 신체적 접촉은 둘 모두에게 엄청나게 감정적이었다. 미구엘과 데이비드는 근처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김지혜로부터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받았다. 두 수사관은 어떤 비상사태에도 대비하며 조심스럽게 도서관 계단으로 다가갔다. 미구엘이 11년간의 수사 끝에 김수진을 처음 보았을 때 그의 전문적인 반응은 깊은 개인적 만족감과 뒤섞였다. 김수진 씨, 그가 조용히 다가가며 말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보다 더 오래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살아있고 비교적 좋은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김수진은 수사 초기 몇 년 동안 보았던 사진들에서 미구엘을 즉시 알아보았다. 미구엘, 제가 없는 동안 끊임없이 저를 찾느라 애쓰셨다는 걸 알아요. 제 실종이 초래한 모든 고통과 혼란에 대해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한 일에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해요. 미구엘은 자매들의 대화를 안전한 거리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비드는 김수진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국제범죄 조직에 갇힌 사람들과 관련된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김수진 씨, 저는 당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수십 명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김지혜 씨가 제안하는 전략은 이전에 효과가 있었지만 신중한 조율과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단 시작되면 멈출 수 없으므로 이 과정에 완전히 전념해야 합니다. 네 사람은 제안된 작전의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더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다.
김수진은 김지혜가 사용하던 호텔과는 다른 호텔에서 그들을 만나기로 동의했다. 데이비드가 보안 특징과 전략적 위치 때문에 특별히 선정한 곳이었다. 다음 6시간 동안 김수진은 11년 동안 다양한 범죄 조직과의 연루를 통해 축적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요약했다. 정보의 규모와 구체성은 놀라웠는데 돈 세탁 작전, 마약 밀매 경로, 가공 실험실 위치, 부패한 공무원 이름, 증인 및 경쟁자 제거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루고 있었다. 미구엘과 데이비드는 김수진이 가진 정보가 여러 법 집행 기관과의 보호 협약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또한 조정된 공개 석방 전략이 실현 가능하지만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약 3개월간의 신중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날 밤 그들이 개발한 최종 계획은 FBI, DEA, 멕시코 연방경찰, 그리고 양국의 탐사보도 매체들의 동시 협력을 포함할 것이었다. 김수진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위한 영구적인 보호를 대가로 상세한 증언과 문서 증거를 제공할 것이었다. 정보는 범죄 조직에 대한 영향을 극대화하고 보복의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된 방식으로 공개될 것이었다. 김지혜와 김수진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 호텔에 인접한 방에서 함께 밤을 보냈다. 데이비드의 연방기관 연락처가 제공하는 신중한 보호를 받으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처음으로 두 자매는 마침내 자유와 가족 재결합의 길을 찾았다는 진정한 희망을 가지고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몇 달은 강렬하고 도전적이었지만 또한 가시적인 진전으로 가득했다. 김수진은 연방수사관팀과 협력하여 축적한 모든 정보를 문서화하고 확인했다. 김지혜는 가족들의 삶에 다가올 극적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갔다. 조정된 작전은 2019년 3월에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한국과 미국에서 200명 이상의 동시 체포, 여러 주요 범죄 조직의 해체, 그리고 김수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의 석방으로 이어졌다. 김수진은 마침내 공식적인 보호 아래 한국으로 돌아와 11년 8개월 만에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다. 그녀의 귀환 상황은 복잡했고 모든 당사자의 상당한 조정이 필요했지만 김씨 가족은 마침내 잃었던 딸과 언니를 되찾았다. 김수진의 사례는 하나의 범죄 조직에 갇힌 사람들이 당국의 협력과 가족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통해 자유를 찾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또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실종된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김수진은 새로운 이름으로 보호된 장소에서 살고 있지만 김지혜와 가족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지냅니다. 그녀의 경험에서 오는 정서적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당국과 협력하기로 한 그녀의 결정이 비슷한 상황에 갇힌 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김수진의 이야기는 실종된 모든 사람 뒤에는 고통받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지만 동시에 가족의 사랑과 결단력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극복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가장 어려운 결정이 때로는 사랑 때문에 내려지고 진실을 찾기 위한 용기가 단지 해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더 많은 실제 실종자 사건과 미해결 미스터리를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수진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가족들의 비슷한 이야기를 아신다면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원은 계속해서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조사하고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